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중국인인 제가 한국에 이런 사연을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연은 꼭 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 사는 27살 린시아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중국인이었죠. GDP, 첨단 기술, 화려한 마천루. 모든 게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단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짧은 출장이 파리, 두바이, 런던으로 이어지면서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린시아입니다. 상하이에서 가장 핫한 럭셔리 브랜드 마케팅 회사 스타일 차이나의 팀장이죠. 27살의 나이로 팀장까지 올라온 건 당연합니다. 중국인은 모두가 엘리트니까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사무실 창 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마천루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모습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았죠. 특히 632m의 상하이 타워는 한국의 롯데타워보다 훨씬 높아서 매일 보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린시야, 오늘 아침 뉴스 봤어? 우리 알리페이 하루 거래액이 한국 카카오페이의 100배를 돌파했대. 옆자리의 동료 왕메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봤지. 한국은 아직도 삼성페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 따라오기 바쁘잖아. 기술력이 한참 뒤처져서 우리 앱 카피나 하고 있지. 우리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했는데.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위챗에 접속해 오늘 아침에 본 뉴스를 공유하면서 중화제국의 위대한 부활이라는 글을 올렸죠. 13억의 인구, 세계 2위 경제대국.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야. 명나라 시대처럼 전 세계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 한국도 그때처럼 우리 앞에 무릎 꿇을 날이 곧 올 거야. 마침 타임라인에 한국의 K-팝 관련 뉴스가 올라왔네요. BTS니 블랙핑크니 하는 것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돈을 벌어가고 있다지만 저는 그저 비웃음만 나왔습니다. 메이, 너도 한국 아이돌 좋아하지? 근데 우스운 게 뭔 줄 알아? 청나라 시대에는 우리한테 3번씩 절하고 조공 바치던 나라였다는 거. 그것도 1950년대에는 우리가 도와준 덕분에 겨우 먹고 살았잖아. 이제 좀 잘났다고 기고만장해진 게 참 가소롭지 않니? 왕메이는 제 말에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그저 우리 속국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5000년 중화문명의 그늘 아래서 겨우 연예인이나 수출하면서 버티는 작은 나라. 우리가 조금만 힘을 써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요.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외여행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중국인들은 이제 세계 어디든 마음대로 가서 현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죠. 린시아는 여권 새로 발급받았다면서? 이제 어디 가려고? 다음 달에 파리 출장이 있거든. 중국 여권이면 이제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지. 우리처럼 큰 나라를 막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 한국은 비자 받느라 이리저리 쫓아다닐 때 우리는 당당하게 입국하는 거야. 저는 자랑스럽게 새로 발급받은 중국 여권을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빨간색 표지가 마치 우리 공산당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 같아 더욱 자부심이 들었죠. 이게 바로 세계 최강대국의 여권이야. 곧 미국 여권보다도 더 강력해질 거라고. 한국 같은 나라는 꿈도 못 꾸지.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한국 지사와의 협업 프로젝트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짜증이 확 솟구쳤습니다. 에이, 우리 같은 대국이 저런 조그만 나라 비자 받으러 가야 한다니. 삼성 휴대폰이나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주제에. 화웨이가 곧 삼성도 누를 텐데 말이야. 안 가면 안 되나? 하지만 이런 투정도 잠시 곧 업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루이비통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는 중요한 날이니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마천루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도시, 강력한 경제력, 최첨단 기술. 중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팀장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린 씨야, 다음 달 파리 출장 전에 서울지사에서 먼저 회의를 하기로 했어.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한국팀이 주도하기로 했거든. 어차피 비자 신청했으니 이번 주에 먼저 다녀오면 좋겠어. 순간 속에서 불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팀이 주도한다고요? 게다가 파리 출장 전에 꼭 한국을 거쳐야 한다니. 중국 본사가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권과 비자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번거로웠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기분이 더욱 나빠졌죠. 중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시설에 놀랐지만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이 더 크니까 라고 위안을 삼았죠. 하지만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탔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이야? 깨끗한 공기, 조용한 객실, 반듯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상하이 지하철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급하게 주워주시더군요. 중국이었다면 벌써 사라졌을 텐데 말이죠. 호텔에 도착해서 잠시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거리를 홀로 걷는 여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치안이 이렇게 좋다니. 상하이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니, 이게 말이 돼? 여기가 정말 한국이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데 점원이 영수증까지 깍듯하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죠.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지사에 출근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정시에 출근해 있었고 회의 시간에는 모두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을에 있는 지각이나 준비되지 않은 회의가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왜 이렇게 체계적이지?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한국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 여권 순위 5위권이라는 거였죠.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중국이 훨씬 큰 나라인데 어떻게 한국 여권이? 하지만 바로 그때 TV 뉴스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무려 192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명동에 잠시 들렀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죠. 한국인들의 정돈된 모습과 너무 대비되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노인을 부축하는 젊은이. 이런 게 당연한 듯한 시민의식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밤늦게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중국 SNS에 접속했습니다. 평소처럼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쓰려다가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한국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이틀간의 짧은 서울 출장을 마치고 호텔방에서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면 파리로 떠나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중국 여권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던 제가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상하이로 돌아와 며칠간 서울에서의 경험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소처럼 일하려 해도 지하철에서 보았던 질서 있는 모습, 거리의 깨끗함, 그리고 시민들의 친절함이 자꾸 떠올랐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야. 파리에 가면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눈에 띄지도 않을 거야. 파리 출장 전날 회사에서 마지막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컨퍼런스에서 중국 시장의 위상을 보여주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회의실에서 나오는데 왕메이가 다가왔습니다. 린 씨야, 한국 다녀온 뒤로 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내일 파리 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전과 같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리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서울에서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자꾸 한국 드라마를 보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죠.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심사관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중국인들을 향해 있었거든요. 저는 으쓱한 마음으로 줄을 섰습니다. 에이, 설마. 우리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 제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선 한국인 가족이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은 미소와 함께 봉주를 하고 인사하더니 꼼꼼히 보지도 않고 도장을 쾅 찍어주었습니다. 겨우 1분도 걸리지 않았죠. 무슨 일이지? 이윽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빨간 중국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영어로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죠. 체류 목적이 뭐죠? 숙소는 어디고? 귀국 항공권은?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죠? 질문이 끝나고 나서도 컴퓨터로 뭔가를 한참 확인하더니 갑자기 저를 별도 심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짐 검사하겠습니다. 가방 전부 열어주세요. 3시간이 넘는 기다림과 철저한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제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를 보고도 그들의 의심 어린 눈빛은 변함이 없었죠.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한 중국인 승객이 한국 직원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김 부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입국 심사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여권이라서요. 한국 분들은 다 통과하셨다고요? 아, 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죠. 한국 여권으로는 192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마침내 입국 허가를 받고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더 큰 나라인데? GDP도 더 높은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지? 호텔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켜자마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불법 체류 가능성이 매우 낮고 관광 수입도 높다.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신뢰도가 높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국 참가자들과 마주쳤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자존심과 부러움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신뢰도? 시민의식? 대체 우리에겐 뭐가 부족한 거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제 곧 두바이로 떠나야 했으니까요. 파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최첨단 도시 두바이라면 적어도 여기서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인인 제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죠. 버즈 칼리파를 보며 상하이 타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이만한 건물이 있잖아. 하지만 입국장에서 마주한 광경은 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인들은 우대 라인으로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죠.
남색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은 마치 VIP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또다시 지루한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 어디서 묵으실 예정이죠? 호텔 예약 확인서는요? 귀국 항공권도 보여주세요. 심사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옆 심사대를 흘깃 보았습니다. 한국인 승객이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웰컴 투 두바이 라고 인사했죠. 가슴 한편이 또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두바이몰에서 잠시 쇼핑을 하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었죠. 큰 소리로 떠들며 사진을 찍고 진열대의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기 또 중국인들이네. 한국인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매장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경계하는 듯한 약간은 불친절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한국인 고객이 들어오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쪽에 새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친절하게 응대하는 직원들을 보며 저는 구석에 숨고 싶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러 간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찍느라 소란스러웠죠. 반면 옆 테이블의 한국인 가족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항상 매너가 좋으시죠? 웨이터가 지나가면서 한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버즈 칼리파를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감정이 들었죠. 높이를 자랑하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룸서비스를 시키려고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직원이 제 중국식 영어 발음을 알아듣지 못해 몇 번이나 되물었죠. 그러다 옆방 한국인 손님의 주문을 받을 때는 아주 수월하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경제력의 차이가 아니었던 거죠. 시민의식, 매너, 그리고 그로 인해 쌓인 신뢰. 이런 것들이 모여 한 나라의 이미지를 만드는구나. 한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 여권 파워의 비밀. 왜 세계는 한국인을 신뢰하는가? 기사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런던으로 떠나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또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이 이런 신뢰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그들의 시민의식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이제 제 빨간 여권이 자랑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처음으로 제 조국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영국의 깐깐한 입국 심사를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았죠. 오히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입국 심사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연히 한 영국 여행사의 한국인 전문 가이드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리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 중국에서 오셨군요. 헨리 여권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헨리 여권 지수요? 네, 세계 각국의 여권 파워를 점수화한 지표예요.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를 기준으로 삼죠. 한국은 지금 세계 5위권이에요. 리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높은 신뢰도를 얻게 됐는지, 왜 각국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환영하는지에 대해서요.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율이 매우 낮아요. 관광객들의 소비도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죠. 그때 입국심사장 안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새치기를 하려다 제지당한 거였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보세요. 저기 한국인 가족들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아이들도 조용히 줄을 서 있잖아요.
리사의 말에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한국인 가족들은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데 공항 직원들이 한국인의 전자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새로운 한국 전자 여권이야. 보안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더라.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레이저로 정보를 새기는 방식이래. 맞아,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리사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에요.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고 국제 분쟁에도 휘말리지 않죠. 경제적으로도 투명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국가 신뢰도를 만드는 거예요. 런던 시내에 들어서자 웅장한 빅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거리에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광지의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이 새삼달라 보였죠. 실례지만 혹시 한국이 이런 신뢰를 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 질문에 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아온 결과죠.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노력한 거고요.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제 앞에 선 한국인 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권을 건넬 때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죠. 아, 한국에서 오셨네요. 새로 생긴 K타운 맛집 리스트 드릴까요? 그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듣고 있자니 문득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상하이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변화할 수 있을지. 한국의 여권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신뢰를 쌓아온 과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위챗에 로그인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세 가득한 글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상하이로 돌아가 제가 먼저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긴 출장을 마치고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공항인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높은 천장과 현대적인 시설들이 전처럼 자랑스럽지만은 않았죠. 입국장에서 중국인들이 질서 없이 몰려다니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상하이의 마천루들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풍경을 보며 중국의 위대함을 자부했는데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의 높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위챗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허세 부리는 글이 아닌 진심을 담은 긴 글을 썼습니다.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GDP, 고층 빌딩, 첨단 기술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서울에서의 첫 충격, 파리에서의 부끄러움, 두바이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런던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질서의식, 약속을 지키는 문화,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 썼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숫자나 규모를 자랑하기보다 세계인의 신뢰를 받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공항에서 새치기 하지 않는 것부터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것까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초조해졌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어떤 반응을 받을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얼마 전 한국 여행에서 비슷한 걸 느꼈어. 맞아.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때야. 경제력보다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완전 공감해. 회사로 돌아간 첫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글을 읽었다는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사무실 에티켓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왕메이는 한국의 시민의식 교육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린시야, 내 글 읽고 나서 생각해봤어. 우리 팀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게 어때? 한 달 후 우리 사무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공용 공간을 깨끗이 사용하고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됐죠.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판타지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이제는 현실에서 본 진짜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질서를 지키는 모습, 낯선 사람을 돕는 장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이런 게 바로 한국이 세계의 신뢰를 얻은 비결이었던 거죠. 제 책상 서랍 안에는 아직도 그 빨간 중국 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소중합니다. 이 여권이 언젠가는 한국 여권처럼 세계의 신뢰를 받게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변화에 제가 작은 디딤돌이 되고 싶다는 희망이 담겨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노력, 그리고 그것이 모여 만들어내는 신뢰. 이것이야말로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작은 다짐을 합니다. 오늘도 변화의 시작점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리라고요. 언젠가 우리도 한국처럼 세계인의 신뢰를 받는 그날까지 말이죠. 상하이에 살고 있는 27 린시아 씨의 가슴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낯선 서울에서 시작된 작은 깨달음이 파리와 두바이를 거쳐 런던까지 이어지며 그녀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남겼네요. 린시아 씨의 출장을 따라가다 보니 문득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귀가하고 길 잃은 관광객을 돕는 우리의 작은 친절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세계인의 신뢰를 만들어냈다는 걸요. 특별히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현재 세계 5위권인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통일이 되면 단숨에 1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남북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여권은 단연 세계 최고가 되겠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여권을 살며시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색 표지 속에 담긴 우리의 자부심과 세계인의 신뢰를, 그리고 그것을 일구어낸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쌓아온 이 신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높이 빛날 우리나라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감동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